안녕하세요. 자본 수업입니다. 요새 가장 핫한 뉴스 들어보셨죠? 미군, 이란 공습, 호르무즈 봉쇄, 유가 40% 폭등.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뉩니다. 첫 번째, 또 중동이 시끄럽네. 그래서 뭐? 하고 넘기는 분. 두 번째, 이게 나한테 영향이 있긴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봐야지? 하고 멈추는 분. 자본 수업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두 번째에 가까울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맥락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아직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연결고리를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계 뉴스를 자본의 언어로 읽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봅시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명분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란의 핵개발 체계. 둘째,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이란 정권에 대한 응징.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 다수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측이 빗나갔어요. 수뇌부만 제거하면 이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 봤는데 이란은 하메네이의 아들을 새 최고 지도자로 세우면서 결사항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기지도 타격했습니다. 물론 미군 시설뿐 아니라 각국의 주요 시설과 민간에도 타격이 가해져 문제가 더 불거지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UAE, 이 나라들의 석유가 전부 이 해협을 통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협은 단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었어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딱 한 번 위협받았을 뿐입니다. 그 해협이 지금 막혔습니다. 정확히는 이란이 직접 모든 배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선사들과 보험사들이 배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 평시 선박 통행의 95%가 차단됐습니다. 매일 1000만에서 1300만 배럴의 석유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뉴스를 볼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요. 첫째, 이 사건으로 누가 돈을 잃는가? 둘째, 이 사건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셋째, 이 사건이 내 자산과 소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세 질문으로 이란 전쟁을 분석해 볼게요. 유가 폭등 연쇄고리의 시작. 전쟁 발발 직후 국제유가는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를 넘었고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한국 주유소 기름값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전쟁 전 휘발유 1691원이었던 게 전쟁 첫 주에 50원 가까이 뛰었어요. 이게 그냥 기름값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공장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제품 원가가 오릅니다. 제품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이게 워플레이션, 전쟁 인플레이션이에요. 국내 산업연구원은 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비용이 0.71%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마진이 박한 중소제조업체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 0.71%가 경영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빠졌어요. 이란의 대리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 편에 서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후티는 홍해를 틀어쥐고 있어요. 호르무즈 홍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해협이 동시에 봉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위기를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밀과 해바라기 씨유가 막혔다면 지금은 원유와 가스와 비료 원료가 막힌 겁니다. 비료 공급이 막히면 식량 위기로 이어집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이미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의 장기적 상승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식량 위기. 이 연쇄고리를 이해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누가 돈을 버는가? 정답은 의외의 나라에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전쟁 전 배럴당 52달러였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전쟁 이후 80달러를 넘었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한 달간 해제했어요. 그 덕분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로만 하루 약 9,7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따로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 발이 묶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방공 요격 미사일이 중동으로 전용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러시아는 이 틈을 타 우크라이나를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의 현재까지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JP모건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하루 원유 공급 손실이 최대 1200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천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 수요의 10% 이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ING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워런 패터슨은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가에는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공포가 이미 녹아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 유가가 하루 만에 10에서 15%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3월 25일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날 유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빠졌어요. 이것이 바로 월가가 뉴스를 읽는 방식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만드는 기대치와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나서 보면 훨씬 큰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 단순히 핵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에서 사우디,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예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 패권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란은 이 프로젝트의 최대 방해 요소였어요. 호르무즈 지배력, 중동 내 친이란 세력 네트워크, 중국과의 밀착, 이 모든 게 IMEC를 가로막는 요소였거든요. 이 시각에서 보면 이번 전쟁은 단순한 핵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21세기 경제, 패권 재편 작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손을 잡고 인도가 새로운 물류 허브로 부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IMEC 관련 인프라, 채권과 건설주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분석가 존 스자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의 가장 큰 전략적 실패 중 하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미국의 원래 목표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이란 핵 프로그램 영구 제거. 둘째, 하메네이 정권 붕괴, 친서방 정권 수립. 셋째, 호르무즈 해협 신속 재개방. 현재 상황을 보면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요. 존 스자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란은 이미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충돌 때부터 무기를 분산 배치하고 각 지역 지휘관에게 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해뒀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분쟁을 국제화가 아니라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가 뭐냐고요? 국제화는 주변 나라 몇 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계화는 모든 나라의 경제를 인질로 삼는 거예요. 이란은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호르무즈 봉쇄,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꽤 효과적이었어요. 유럽 나라들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선박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선박은 통행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5주째 기준으로 미국은 원래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이란은 아직 미사일과 드론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야 할까요? 경제는 표면 아래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1 표면 유가 올랐다. 기름값 비싸졌다. 레이어 2 산업 운송비, 제조원가, 식품 가격 상승, 항공관광 타격. 레이어 3 금융 주식 하락, 달러 강세, 금원자재 상승, 채권 약세. 레이어 4 지정학 러시아 반사 이익, 미국 역량 분산, 중러 밀착, IMC 가속. 레이어 5 패권 21세기 경제 질서 재편, 달러 패권 vs 다극체제. 뉴스를 보는 수준이 어느 레이어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레이어에서 반응하고 끝냅니다. 자본 수업을 들으셨다면 적어도 3레이어까지는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뉴스는 항상 공포를 먹고 삽니다. 조회수는 불안을 자극하는 헤드라인에서 나오거든요. 이란 전쟁 뉴스를 보면서 다 망했네, 공황이 오겠네. 이게 1레이어 반응이에요. 3레이어 이상에서 생각하면 다른 질문이 나와요. 유가가 오르면 누가 혜택을 받지? 정유사, 에너지 ETF, 방산기업. 공급망이 막히면 어떤 기업이 대안이 되지? 우회 항로를 가진 해운사, 재고 확보한 유통기업.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급락해서 반등하지? 항공, 관광, 정유 마진 관련주. 이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 방식으로 세상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야 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내 소비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보입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3월 25일 트럼프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유가가 하루 11% 빠졌어요. 한 달 전에 올랐던 게 하루 만에 절반 넘게 빠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장은 사건보다 기대를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난 사실은 가격에 반영됐어요. 이제 시장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 같은가, 협상이 될 것인가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뉴스 헤드라인에 즉각 반응해서 매수 매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보여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유가 오르면 배달비 올려야지 하고 가격을 올렸다가 한 달 뒤 협상 타결로 유가가 다시 내리면 고객은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그래서 나한테는 으로 끝내야 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와요. 직접적인 에너지 취약국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가정과 사업체 부담 증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은 모두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원가 상승 마진 압박 기업 실적 악화 주가 하락의 연결고리가 작동합니다. 반면 기회도 있어요. 중동이 불안정해질수록 방산 수요가 폭발합니다. 한국 방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예요. 이 흐름은 전쟁이 끝나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이미 이란 전쟁이라는 사건 하나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하나, 뉴스를 레이어로 읽어라. 표면 아래 3, 4단계까지 생각을 뻗어라. 둘,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버는지 항상 물어라. 감정이 아닌 자본의 흐름으로 사건을 보라. 셋, 시장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를 거래한다. 뉴스 헤드라인에 즉각 반응하지 마라. 넷, 불확실성이 높을 때 결정을 미루는 것도 전략이다. 다섯, 항상 마지막엔 그래서 내 삶, 내 사업, 내 자산에는 으로 귀결시켜라. 이 5가지가 몸에 배면 어떤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공포로 팔거나 탐욕으로 사지 않게 됩니다.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중동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읽는 프레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본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